지금 뭐 2,600 한 중반에서 네. 2,700 중반 계속 이제 박스권 왔다 갔다 하는데 요 상황은 지금 한 자료에도 쓰셨던데 주식이 매우 싸진 시기다.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는 시기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거든요. 그게 과거 대비랑 한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인지 좀 먼저 설명해 주세요. 근데 이제 그 멀티플 예를 들어서 PER 수준으로 보면 네. 저희가 작년 1월 달에 14배 정도까지 올랐다가 작년 1월에 네. 제일 많이 올랐을 때. 네. 네. 3,300대를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최소 3,600 좀 세게 부르신 분들은 4,000까지 보셨던 그때가 이제 PER이 14배 정도 수준이었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9배, 10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과거 평균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 저희 국내 주식 시장이 구성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시총 상위주들이 많이 네. 바뀌었죠. 뭐 바이오도 있고 뭐 네이버 카카오도 들어오면서 네. 예전보다는 PER 수준이 굉장히 높을 수 있는 산업들의 어떤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의 평균보다 이랑 지금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건 사실 이렇게 딱히 잘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통 제조업 뭐 철강, 금융 이런 친구들이 상위에 있을 때랑 네. 지금 뭐 배터리, 바이오 이런 친구들이 많이 올랐을 때랑 사실은 멀티플이 좀 다른 게 사실인데. 네. 근데 지금 9배, 10배라면은 뭐 옛날로 따지면 뭐 한 7배, 8배 그렇죠. 정도 수준으로 체감을 할 수 있는 사실은. 네.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 자체는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금리가 워낙 세게 올라오다 보니까 금리 대비 주식시장의 매력은 사실은 아주 이렇게 막 그러니까 여전히 채권 대비해서 주식시장이 그래도 매력이 없지는 않은데요. 네. 이게 아주 이렇게 막 굉장히 절대적인 매력이 있다. 그래서 주식을 막 거품 물고 사야 된다라고 볼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금리가 안정이 되거나 금리가 네. 조금 수준이 낮으면 이게 정말 조금 더 매력이 있을 텐데 그리고 지금 보면 금리 예를 들어 3년짜리 국채 금리가 지금 3%대인데요. 네. 2.9% 3%대인데 배당 수익률이 1.5% 1.6% 정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제 주식 시장이 과연 절대적으로 매력이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작년 재작년보다는 매력은 좀 떨어진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왜 우리가 흔히들 일드갭이라는 거 많이 네,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채권 수익률 대비 PER의 역수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조금 메리트가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전히 채권 대비해서 메리트 조금 있죠. 네, 네.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아주 그렇게 매력이 있다. 과거에 비해서는 네. 또 금리가 원체 또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분명히 있기는 한데 금리 대비로는 또 과거 대비 그렇게 또 막 메리트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약간 온탕 냉탕 미지근 막 네. 이런 겁니까? 그래서 더 떨어지지도 않고요. 예, 예. 어느 정도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좀 싸졌기 때문에 떨어지지도 않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돈이 채권에서 뭐 예를 들면 주식으로 뭐 아니면 다른 자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렇게 올 만큼의 어떤 독보적인 어떤 그런 매력은 없다 보니까 이제 위로도 사실 잘 안 열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미지근할 수밖에 없는 게 요즘 뭐 부동산 시장도 잠잠하고 그리고 또 채권도 사실 금리 인상기에는 채권은 상대의 수익률이 또 떨어지는 그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도 못 가고 채권으로도 못 가고 주식도 뭐 재미없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그럼 요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럴 때는 뭐 하여튼간 투자자들은 뭔가 그래도 시장을 이기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좀 대안을 좀 알려주십시오. 대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좀 그래도 그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계속 이제 인플레가 여전히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현금으로 갖고 있기보다는 이런 인플레 압력을 이제 극복해낼 수 있는 어떤 뭐 산업이나 뭐 기업을 통해서 조금 더 그 대안을 생각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한 대안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저희 한국 주식시장 내에서는 그래도 소재나 산업재 업종이 가장 좀 유망한 대안, 그러니까 인플레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대안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뭐 배당이나 리츠 같은 쪽도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성장주는 아직 조금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 뭐 인터넷 게임주에 비해서 워낙 그동안에 좀 하락폭이 컸던 제약 바이오 쪽도 뭐 올해 하반기를 본다라고 하면은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은 좀 시장 자체보다는 이런 좀 시장 내에서의 어떤 산업이나 산업 내에서 또 기업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좀 대안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지금 오늘 저희가 4월 19일에 찍고 있는데, 돌이켜보면 그냥 사료주 몇 개 몰빵했으면 뭐 최고 부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건 이제 너무 또 테마성, 예. 이거 이제 변동성이 크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인플레이 시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앞에 잠깐 배당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채권 수익률도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좀 1%대 중후반? 중반 정도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배당 메리트는 없는데, 그 중에서도 고배당주는 여전히 네. 투자 접근이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는 네. 거고, 대표적인 게 아까 리츠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요즘 그래도 리츠는 한 5, 6% 나오는 네. 것들이 아직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리츠라는 상품이 되게 독특한 게요. 네. 이 주식이니까 빠지면 또 손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한 그러니까 확실한 수익을 주는 상품이다 보니 지금처럼 약간 변동이 있고, 이럴 때는 또 오히려 좀 마음 편한 거를 추구하는 투자자들한테는 나름은 또 매력이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뭐 이건 조금 긴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뭐 전체 미국 시장이나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 리츠라는 상품이 되게 많이 커지고는 있는데, 네. 저희 한국에서는 여전히 되게 좀 적은 것 같아요. 좀 상장들이 많이 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전체 시장 대비해서 다른 국가들에서 이제 리츠 상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비하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좀 더 계속 상품들이 더 들어올 거고, 네. 그리고 그래서 상장하는 그 리츠 상품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한 리츠는 어느 정도 배당률이 나와야 그래도 리츠답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3에서 4%? 아, 그래요? 네. 저는 최소한 5, 6%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최소한이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5, 6% 정도가 되는 상품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주가가 너무 올라 버리면은 사실 이제 배당 수익률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네, 시가 배당 기준으로. 그렇게 보면은 한 3, 4% 정도 되는 그런 그 상품들이면은 뭐 충분히 그래도 뭐 좀 이런 불확실하고 변동이 큰 상황에서 충분히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고액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리츠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일부 해놓는 분들도 많고, 원체 이제 고배당이니까. 근데 이제 한 소액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리츠는 못 견디시더라고요. 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1년 언제 기다리나. 물론 이제 분기 배당하는 리츠들도 네. 좀 있긴 합니다만, 분기에 한 1%대 이렇게 들어오기는 하는데 못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오랜만에 들은 게 아까 제약바이오를 잠깐 이야기해 주셨어요. 지금 제약바이오는 지금 다 저기 막 피 철철 흘리고 있고 막 다 쓰러져 있고 다 잊혀져 가고 있고, 막 신저가 가는 제약바이오 주도가 엄청 많더라고요. 코스닥 헬스케어도 엄청 많고.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연유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뭐 아주 성장주를 좋아하는 그런 타입은 아닌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사실 리오프닝 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이제 여행,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레저, 관광 이런 것들인데, 저는 이제 그 제약 산업이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개발을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신약 개발 같은 거를. 근데 이제 이게 좀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약들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씩 변화가 생길 거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큰 맥락에서 제약 바이오도 리오프닝에 좀 또 다른 면에서의 어떤 수혜가 분명히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가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격이죠, 가격. 워낙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게 코스피 대비 상대 수익률로만 보면은 진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떨어졌더라고요. 진짜 엄청 떨어진 것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너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이제 이러면서 또 대한민국의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사실 싸진 않거든요. 그렇죠. 많이 예. 빠졌다고 해도 싸진 않은데. K바이오의 이제 예. 매운맛.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코로나 이전까지 가는 거는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자료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제 그 실질금리, 네. 실질금리하고 이제 이런 건강관리,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나 이제 인터넷 소프트웨어 같은 업종들 이렇게 그려보면은 네. 결국은 비슷하게 가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근데 제약바이오주는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너무 더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종은 비슷하게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금리가 올라서 실질금리가 올라가서 성장주들이 주가 떨어지는 거는 맞아. 근데 제약주는 훨씬 더 떨어졌으니까 약간 좀 거기서 가격에 대한 괴리가 좀 많이 벌어져서 저런 쪽은 하반기에 약간 금리만 좀 안정이 되면 또 의외로 또 좀 빨리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역발상적인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저기 바닥 밑에 지하 1층, 지하 3층, 거의 지하 5층까지 가고 있어서 되게 두렵기는 한데, 그래도 하반기에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생각보다 완만해진다면 오히려 지금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는 헬스케어 쪽이 조금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요거는 제가 한번 매의 눈으로 보고 있어야겠다. 딱 올라올 때 지금이니 이러면서 이제 바로. 그래도 어째 무서워. 근데 일단 사실 이게 파이프라인도 이제 가치가 있잖아요. 파이프라인의 네. 가치, 임상 단계별로, 그 다음에 그 적응증별로 이렇게 해서 기업 가치를 매기는데 그게 되게 지금 안 통하는, 안 먹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일단 난 싫어, 막 이렇게 좀 과도하게 그렇게 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바이오주들의 정밀한 파이프라인 가치를 시장이 이제 매겨주는지를 좀 한번 저도 관심 있게 한번 볼게요. 그리고 또 원자재 가격에 비해서 저평가된 소재, 산업재해도 이제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던데 그거는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가가 뭐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사실 그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소재나 에너지나 뭐 산업재나 이런 쪽이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오르긴 올랐는데 뭐 유가에 비하면 뭐 거의 조금 올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국의 에너지주들 같은 경우는 뭐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뭐 3% 4% 나오는데도 뭐 S&P 500 대비해서 그렇게 강한 모습들이 아니었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한국의 철강주들, 그다음에 조선 운송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지난 5년 동안 6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는데 유가의 상승에 비하면은 굉장히 못 올라서 유가가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옆으로 누워도 이쪽 주식들은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막 비싸지 않다. 아직은 조금 더 여력이 남아 있다. 그렇게 좀 보여져서 팍 튈 수 있다. 네,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유가 상승 대비 우리나라 철강, 조선운송 쪽은 왜 많이 못 갔을까요? 그것도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도 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도 이제 시장이 지난 10년 동안의 어떤 저금리 상황에서 성장주 중심의 어떤 시각에서 좀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이게 이런 철강이나 운송주들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지속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인플레가 상승률 자체는 꺾여도 예전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좀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그런 인식에 대해서 좀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뭐 지난달 이번 달 초 자료에서도 좀 그런 말씀들을 좀 드렸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가장 크게 바뀐 거는 결국은 나라든 기업이든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나라 내에서 에너지도 자립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그리고 방위비도 자기가 알아서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 이러면 안에서 이제 수요가 좀 생길 거다라는 거죠. 그 수요를 이제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필요로 한 게 결국은 이제 에너지나 뭐 예를 들면 LNG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나 인프라 같은 것들을 좀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투자가 기본적으로는 좀 나올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내년에 계속 이어질 거라서 이게 그동안에는 철강주가 올라도 운송주가 올라도 잠깐에 그치고 끝났지만 저는 요거는 조금 더 길게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좀 사이클을 보기보다는 네. 어떤 국제 정세 변화 흐름에 맞춰서 조금 더 길게 보는. 네. 원래 철강주도 경기 민감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가장 민감한 네. 업종 중에 하나였었죠. 그러면은 뭐 금리도 오르고 뭐 인플레이션도 높아지고 이러면은 사실 철강주도 좋은 게 과거에는 맞았는데, 근데 지금은 조금 너무 투자자들이 시계열을 짧게 보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시각일까요? 네. 그러니까 뭐 철강이나 운송과 같은 업종들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중공업류의 주식들이나 네. 기업들이 사실 중국 영향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공급도 그렇고 수요도 예. 그렇고. 예. 근데 이제 중국이 2012년에 시진핑 주석이 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중국은 앞으로 투자해서 소비로 간다. 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투자 사이클 자체가 이제 꺾여 버렸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철강이나 기계나 이런 운송과 관련된 많은 원자재와 관련된 투자들의 또 상당 부분이 중국의 부동산 경기랑 관련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계속 이제 좀 부담을 주는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사이클 자체가 그러니까 사이클은 있지만 전체적인 큰 추세가 어떻게 보면 좀 다운턴 비슷하게 지난 10년 동안 좀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당장 에너지를 우리가 당장 못 만들지만 어쨌든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든 좀 구해 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인프라 지난 10년 동안 안 했던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대한 수요들이 이제 눈을 뜨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후반부에 이야기하자라고 이제 뒤로 넘겼던 게 중국 관련주였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도 중국은 이제 투자보다는 소비 쪽으로 이제 무게를 실어주려고 하고 또 이제 4차 산업 위주긴 합니다만 인프라 투자를 계속해서 좀 하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어떤 중국의 소비 근데 이것도 소비 확대라고 보기엔 또 봉쇄 네. 이슈가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걸 다 감안을 하고 우리 입장에서 좀 볼만한 것들은 좀 어느 쪽이 있을까요? 투자 대상으로.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되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어떤 게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중국이랑 같이 갔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은 사실 약간 그 중국이 이제 그 자기 내에서 이제 모든 것들 서플라이 체인망을 다 탑라인부터 바텀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유통 화장품까지도 예. 다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랑은 계속 이제 경쟁 관계가 생기면서 네. 약간 이제 그 예전하고의 사이클이나 흐름이 이제 좀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같이 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그 경기와 인플레가 친구였는데 지금 적이 됐다라는 것처럼 네. 이제 중국하고 저희도 지금도 이제 큰 그림에서는 같이 가지만 예전과 같은 그런 좀 이렇게 막역한 사이가 아닌 구조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반도체도 물론 이제 저희가 여전히 월등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많이 만들고 그것들을 갖다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자꾸 그쪽에서도 뭔가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주 이제 좀 저가 제품 쪽에서는 경쟁 관계가 계속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그 저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네. 지금은 사실 이렇게 뭐 여행이나 관광이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소비재 말고는 정말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들을 골라내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소비재나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셨던 봉쇄 이슈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은 좀 눈에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재들도 좀 많이 빠진 것들도 좀 네. 있고. 약간 근데 그런 거 있더라고요. 또 중국이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투자를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또 그쪽에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의 어떤 반도체 장비나 네. 2차 전지 장비나 이런 쪽은 또 호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재나 장비 쪽은 좀 나은 거죠. 어. 그러니까 완성품 내에서는 이제 뭐 그렇게 여전히 경쟁 관계인데 네. 이제 중국이 그런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데 저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네. 소재나 부품 쪽은 여전히 저희가 조금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